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새해 들어서 미증시 변동성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미장의 아버지, 미국장의 아버지 모시고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2월까지 기세 좋게 올라오다가 네. 한 2, 3일 정도 하락한 것 뿐인데 다들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셨고요. 네. 오늘의 주제를 좀 보면서 자세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시장 리더였죠. M7, 매그니피션트 7,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작년 하반기 특히 이제 연말에는 또 러셀 2000을 비롯한 중소형주가 상당한 따라잡기 국면이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는 둘 다 좀 별로라고 하기보다는 좀 차익 실현일 수도 있겠죠. M7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7에 대한 걱정들은 그 기업에 대한 걱정은 아니고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으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M7을 비롯한 빅테크 주가 방향성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걸 짚어보려면은 작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죠. 네. 보시면은 S&P 500이 20%대 중후반 상승을 했으면 그거에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M7이. 맞습니다. 7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자, 평균치가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만큼 이익 증가율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익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승률이 높았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245%나 상승을 했고 이익 증가율이 워낙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를 봤었을 때 우리가 이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결국은 지금 현재 PER에서 이익 증가율을 나눈 숫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PEG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즉 투자 난이도는 좀 높아집니다. 이 M7 중에서도 어느 종목을 골라야 될지를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요. 근데 보시면은 얼마 전에 사실 이 하락을 이끌었던 이유가 미국계 외국계 증권사가 B사가 애플의 이 주가 타겟 프라이스, 그러니까 목표가를 $160로 확 줄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보시면은 애플의 패그가 3이 넘습니다. 워낙 이제 이익 증가율 대비해서 PER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반면에 좀 밑에 보시면은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면 그 메타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1 근처나 더 낮죠. 그래서 그만큼 이익 증가율이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설비 투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하는 건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아직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IT 설비 투자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빅테크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S&P 500 기업들의 IT 투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전반적으로 지금 AI 관련된 부분의 투자라든지 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은행주 또 설비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클라우드 관련된 쪽이겠죠. 이 부분이 AI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다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전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이 대형 기술주들 M7을 포함한 저희가 12개의 종목을 들여다보는데 상대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볼 거는 가장 밑에 보이는 이 67.3%라는 숫자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들여다보는 S&P 500이나 나스닥보다도 훨씬 높은 매력도를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매력도가 높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그만큼 예상되고 있는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높다라는 거고 또 여기에 이익 증가율도 뒷받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결론을 내려서 드리자면 결국은 초이스가 중요하다.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M7과 대형 기술주들의 매력도는 충분히 올해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PEG, PEG라고도 하셨는데 PEG에서 중요한 건
그로스, 이익 그로스고 그동안에 우리가 시장을 좀 내달렸었던 것들이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낮아지면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또 그로스, 이익 그로스를 봐야 된다는 측면이었고요. 미국에서는 또 이제 M7을 비롯한 이제 빅테크들은 현금흐름이 워낙 왕성하니까 금리가 높아도 투자를 하고 투자를 통한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금리를 멈춰주거나 올해 금리를 좀 내리게 되면 빅테크에 비해서 현금 흐름이 조금은 부족했던 중소형주들이 힘을 좀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작년 연말에 엄청난 랠리를 맞아요. 좀 보여줬습니다. 네. 올해도 정말 그럴지 그리고 네.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가치주도 또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네, 중소형주 특히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말까지만 해도 연초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두 달에 거쳐서 거의 2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연초 대비해서 플러스 뭐 한 15%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대형 기술주 올라가고 경제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중소형주 쫓아가야 되겠지. 이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뭐 진짜로 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찍고 돌았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금리가 하락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키 맞추기 정도의 상승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은 M7 플러스 나스닥이나 그 나스닥 100 기업들이 먼저 계속 리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쫓아가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가능성에 있어서 보시면은 중소형주의 상승 여력에 있어서의 확대 요소를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할 경우 1%포인트 정도 금리가 하락을 하면 중소형주의 매력도는 25%포인트 정도 올라갑니다. 예, 상당히 높고요. 네. 또 두 번째 요소는 이제 경기가 예상보다 좋을 때, 즉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올라간다. 지금 그 미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게 1.4%잖아요. 네. 올해가. 근데 그게 아니라 2.4%가 나온다. 그러면 상승 여력이 30%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중소형주의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요소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약간 상반된 내용이죠. 그렇죠. 예,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거다고 얘기하는 건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두 개가 서로 약간의 좀 상쇄 효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력도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의 현재 펀드멘탈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여전히 중소형주 러셀 2000의 매력도는 그렇게 높다라고 나오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PER이 30배, 뭐 러셀 2000 가치주만 24배 정도로서 매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소형주를 꼭 사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이상 또는 20% 미만 정도만 투자를 하시고요. 초점은 어디에 맞춰줘야 되냐면 그 러셀 2000 가치주 그러니까 IWN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 관심이 중요하고요. 또는 뭐 S&P 600 보시면은 또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BIOO 같은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큰 그림을 놓고 좀 말씀을 또 다시 들여다 보면은 러셀 2000과 S&P 500의 이 상대적인 수익률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노란색 선이 위로 올라가 있는 달이 러셀 2000이 좋은 달입니다. 예. 보시면은 11월, 12월, 1월, 2월이 그런 모습이죠. 연말 연초가 좋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셀 2000이 쫓아가는 모습이고요. 근데 지금 다이아몬드로 있는 그건 뭐냐면 확률적으로 상승을 할 확률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그 퍼센터지가 막 80% 이렇지가 않죠.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장기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러셀 2000이 S&P 500을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케이스는 10년으로 봤었을 때 3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소형주를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 하는 건 좋은데 초점을 좀 잘 맞추시는 게 좋겠고 특히 가치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그 표를 보니까 그냥 러셀 1000 성장주를 보는 게 낫죠. 맞다. 뭐 키 맞추기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치적인 이벤트 그리고 주요국의 금리 정책이
조금은 다이버전스 되거나 좀 혼조세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금융시장은 또 불확실성을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에 또 올해 주목해 자산군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금 뭐 작년에도 상존해 왔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선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미국에 네. 그게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최근에 이 시장이 연초에 하락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에 대한 걱정. 왜냐하면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의 축소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레포의 소진이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수준을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2.4조 달러 되는 것이 이제 8천억 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 속도로 떨어진다 그러면 올해 1, 4분기 지나면 2, 4분기쯤 되면 고갈된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 금리를 내려주지 않으면 유동성이 많이 사라질 거다라는 걱정을 좀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 말은 맞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S&P 500의 적정 가치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예. 아주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작게 보면은 한 5% 정도의 상승 여력, 높게 보면은 10%가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상승 여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로 봤었을 때 우리가 S&P 500을 한 5,20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적정 가치를. 그러면 이제 지금 지수 대비해서 한 10% 정도 상승할 거다라는 거고요. 뭐 그 사이에 올해 1,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제법 많이 올랐다가 대선이 있기 전까지의 어떤 조정이 좀 있다가 다시 대선이 끝나고 나면 11월, 12월 달에 또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작년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위험성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을 것 같아요. 숫자를 보시면은 GDP 나우가 지금 2.3%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한다. 4, 4분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걸 연간 환산을 시켰을 때 약 3% 성장률입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올해의 GDP 성장률이 2%대 중반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미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1%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뉴욕 페드에서 나오고 있는 GDP 나우 숫자를 보시더라도 GDP 나우 캐스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2.4% 정도의 성장률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정상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게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은행권의 예대율의 변화, 그러니까 예금의 변화와 대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예금도 안정을 찾고 있고요. 또 대출의 증가도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작년 같이 모습이 아니라 예금이 막 줄면서 그다음에 대출이 안 늘면서의 모습이 아니라 정상적인 어떤 시스템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위험성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자면 보통 6대4 전략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주식이 더 좋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확률이 높아서 주식을 75% 가져가고 채권은 아무래도 이제 장기 금리가 지금 금리 대비해서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한 3.9%인데 이게 정말 많이 떨어져야 한 3.5% 정도? 그렇다면 1년에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게 한 자릿수 중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은 25% 정도만 가져가는 것이고요. 또한 이 안에서도 전략을 펴자면 2년짜리 미만의 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리시면 이쪽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확률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단기채의 금리가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펴시는 게 좋겠고 또 요즘에 이 대체 자산, 비트코인이나 뭐 금 가격 상승, 이더리움의 상승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저체 포트에 한 10% 정도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원래 6대4 이렇게 비율을 하는데 주식을 좀 더 75%니까 15%포인트 더 줬다라는 점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준 게 그러면 주식 내에서는 어떤 배분 전략, 어떤 테마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지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을 부분은 얘기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떨어뜨릴 거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는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 한 20% 정도 가져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은 미국과 연관성이 높은 국가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뭐 시간상 바로 그 네. 포트폴리오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이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의견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여전히 지금 이 AI, IT 사이클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IT 쪽에 대해서 투자를 전체 포트폴리오에 2개를 더했을 때 55%.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가져가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뭐 전기차나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쪽도 성장주로서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한 25% 정도 해서 네. 다 더했을 때 성장주 80% 전략을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치주의 투자에 있어서는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 보이는 위주로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런 쪽이 뭐 원자재 안에서 리튬주라든지 네. 금융주 안에서도 종목 잘 고르시면 되겠고 네. 이미 필수 소비재 또 특히 건설 주택 쪽은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어떤 가치주 그리고 투자할 때 있어서 중소형주 투자는 가치주 위주로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엣지는 사실 이제 AI 그리고 빅테크 중심으로 전체 주식 자산에서 한 55%.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약간 뭐 알파를 추구한다 그러면 뭐 알파는 사실은 빅테크에서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추가적인 성장을 한다면 이제 중소형 가치주까지 한번 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죄송스럽고 또 한 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